3.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내 어린 시절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내가 누렸던 안정감에 대해, 어린아이가 사랑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환한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름답고 정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나에게 흥미로운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이르기 위해 내가 내디딘 걸음들 뿐이다. 그 모든 아리따운 휴식의 지점들, 행복의 섬들과 낙원들의 마력을 나도 모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나는 먼 곳의 광채에 쌓인 채 두고자 한다. 그곳에 다시 한번 발 디딜 욕심은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직 내 소년 시절에 머무르는 동안 더 할 이야기는 오직 어떤 새로운 것이 나에게 닥쳤는지, 무엇이 나를 앞으로 몰아갔는지, 나를 찢어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뿐이다. 이런 충격들은 늘 다른 세계로부터 왔고 늘 두려움과 강압과 양심의 가책을 수반했다. 그것들은 늘 혁명적이었다. 내가 그 안에 그대로 머물고 싶던 평화를 위협했다. 허용된 밝은 세계에서는 숨기고 은폐해야 하는 하나의 원시적 충동이 나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해야만 하는 시절이 왔다. 어떤 사람에게나 그러듯이 천천히 눈뜨는 성에 대한 감정이 나에게도 하나의 적이자 파괴자로, 금기로, 유혹과 죄악으로 들이닥쳤다. 나의 호기심이 찾은 것, 꿈과 기쁨과 두려움이 내게 가져다 준 것, 사춘기의 큰 비밀, 그것은 내 유년의 평화에 감사인 행복감에는 맞지 않았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닌 아이의 이중생활을 영위했다. 내 의식은 집안의 허용된 세계 속에 살았으며 어렴풋이 솟아오르는 새로운 세계는 부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꿈, 충동, 은밀한 소망들 속에서 살았다. 그 위에서 저 의식적 삶이 만드는 다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내 속에서 유년의 세계가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 부모님도 말없이 덮어두며 눈뜨는 생명의 충동을 모르는 척했다. 그들은 다만 다함없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현실을 부인하며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위선적이 되어가는 어린이의 세계에 좀 더 머무르려는 나의 절망적인 시도들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부모라는 존재가 이 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으니 내 부모님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자신을 다스리고 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나 자신의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유복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듯이 자신의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인생의 분기점이다. 자기 삶의 요구가 가장 혹심하게 주변 세계와 갈등에 빠지는 지점, 앞을 향하는 길이 가장 혹독한 투쟁으로 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운명인 이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삶에서 오로지 한 번, 유년이 사가가며 서서히 와야 될 때 우리의 사랑을 얻었던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가려 하고 우리가 갑자기 고독과 우주의 치명적인 추위에 에워싸여 있음을 느낄 때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이 영원히 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것에, 잃어버린 낙원의 꿈에, 모든 꿈 중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살인적인 그 꿈에 한평생 고통스럽게 들러붙는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내 유년의 끝이 왔음을 알리던 느낌들, 꿈의 영상들은 이야기거리가 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다시 거기 있었다는 것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머였던 것이 이제는 나 자신 속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다른 세계가 바깥에서부터도 나를 지배하는 힘을 다시 얻었다. 크로머와의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고였다. 내 삶의 저극적이고 죄에 찬 시절이 몹시도 멀리 있고 짧은 악몽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때였다. 프란츠 크로머는 오래전부터 내 삶에서 사라져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내 쪽에서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내 비극의 다른 중요한 등장인물 막스 데미안은 그때까지도 아직 나의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게, 그러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멀리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던 그가 비로소 다시 서서히 가까이 다가섰고 다시 힘과 영향력을 발산했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떠올려 본다. 1년 남짓 그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 쪽에서 그를 피했고 그는 결코 재촉하지 않았다. 언젠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다음에는 이따금씩 그의 다정함에 냉소와 묘한 비난의 섬세한 울림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상상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그와 함께 겪은 시간이며 그가 당시 나에게 행사한 기이한 영향력은 그나 나나 모두 잊은 듯 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 내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떠올려 보니 그럼에도 그는 거기 있었고 내가 그의 존재에 주목했음을 알겠다. 그가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인다. 혼자 아니면 키 큰 학생들 사이에 있는 모습이. 자기의 공기에 에워싸여 자신의 법칙들 아래 살면서 낯설게 외롭고 고요하게 그들 사이에서 성좌처럼 거니는 모습이 보인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와 친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 빼고는. 그런데 어머니와도 그는 어린아이들처럼이 아니라 성인처럼 교류하는 듯 보였다. 선생님들은 그를 될 수 있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는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에도 들려고 하지 않았다. 이따금 그가 어느 선생님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주석을 달거나 항변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날카로운 도전이요 비꼬미였다. 두 눈을 감고 떠올려 본다.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곳이 어디였던가? 그렇다. 이제 다시 그곳이었다.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그곳에서 하루는 그가 손에 수첩을 들고 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 집 현관문 위의 새가 있는 오래된 문장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창가에 서서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그를 바라보았다. 문장을 향한 그의 주의 깊고 서늘하고 환한 얼굴을 몹시 놀라워하며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 연구가 혹은 예술가의 얼굴, 뛰어나고 의지로 가득하며 이상하게도 환하고 서늘한 무엇을 아는 두 눈을 지닌 얼굴이었다. 또다시 그의 모습이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리에서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모두는 쓰러진 말 한 마리를 에워싸고 서 있었다. 말은 농가에서 쓰는 수레 앞에서 끌채에 아직도 메인 채 무언가를 찾는 듯 간신히 열린 콧구멍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어딘가의 상처에서 피 흘리고 있었고, 말의 옆구리께에서는 거리의 하얀 먼지가 천천히 검붉게 피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메스꺼워서 그 광경에서 몸을 돌렸을 때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밀고 나와 있지 않았다. 편안하고 상당히 멋지게 그에게 어울리게 멀찍이 뒤쪽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의 머리를 향해 있었고 다시금 그 깊고 고요하고 거의 광적이지만 격정적이지는 않은 주의력을 띠고 있었다. 나는 오래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비록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매우 독특한 것을 그때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았다. 보았다고 혹은 감지했다고 믿었다. 그것이 남자의 얼굴만은 아니며 또 다른 무엇이라는 것을, 여자 얼굴도 그 안에 조금 들어있는 듯 했다. 특히 그 얼굴은 내게 한순간 남자답거나 어린이답지 않고 왠지 수천 살은 된 것처럼, 왠지 시간을 초월한 듯 우리가 사는 것과는 다른 시대의 인장이 찍힌 것처럼 보였다. 짐승들 아니면 나무들 아니면 별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성인이 되어 말하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고 정확하게 느끼지 못했다. 다만 무언가 비슷한 것을 느꼈을 뿐이다. 어쩌면 그는 미남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내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거슬리기도 했을 것이다. 그것 또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오직 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 그가 한 마리 짐승 아니면 유령 아니면 어떤 형상 같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달랐다. 우리 모두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 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만큼도 부분적으로는 나중의 인상들에서 재구성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몇 살 더 나이가 들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마침내 다시 그와 더 가깝게 접촉하게 되었다. 데미안은 교회에서 관습에 따라 받는 견진 성사를 또래들과 함께 받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해서도 소문들이 당장 꼬리를 물었다. 학교에서는 그가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아니 이교도라고들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와 함께 어떤 종교도 갖지 않았거나 어떤 황당하고 나쁜 소수 종파 소속들이라고 생각했다. 그것과 연관해서 그가 어머니와 애인처럼 살고 있다는 의심도 받았던 것 같다. 추측컨대 이랬을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 아무런 신앙 없이 자란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점이 그의 장래에 불이익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던 것 같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는 또래보다 2년 늦게야 그를 견진성사에 참여시킬 결심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몇 달간 견진 교리 수업을 나와 같이 듣게 되었다. 한동안 나는 그와 완전히 거리를 두었다. 그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소문과 비밀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거슬렸던 것은 크로무 사건 이래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무감이었다. 그리고 바로 당시 나는 나 자신의 비밀들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견진 교리 수업을 들은 시기와 성문제에 결정적으로 눈을 뜬 시기가 일치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선의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가르침에 관심 갖기가 힘든 상태였다. 신부님이 말하는 일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속에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대단히 아름답고 가치 있을지언정 결코 현실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음에 반해 성에 눈을 떠가는 일은 바로 목전의 현실이고 극도로 자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나를 수업에 무관심하게 만들수록 나의 관심은 막스 데미안에게 더 접근했다. 그 무언가가 우리를 묶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끈을 댈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따라가야겠다. 기억해낼 수 있는 한에서 그것은 어느 이른 아침 수업 시간에 시작되었는데 아직 교실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였다. 우리 종교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 이르렀다. 나는 신부님 이야기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나는 졸렸고 거의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신부님이 목소리를 높여 카인의 표적에 관해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와 닿은 듯한 혹은 경고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선을 드는데 줄지어 놓인 앞쪽 책상으로부터 데미안의 얼굴이 나를 향해 뒤로 돌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조롱일 수도 진지함일 수도 있는 환하고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눈으로 그는 다만 한순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갑자기 한껏 긴장해 신부님의 말에 귀 기울였다. 카인과 그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신부님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것은 달리 볼 수도 있다는, 그 점을 비판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 1분간 데미안과 나 사이는 다시 결합되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영혼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느끼자마자 그 느낌이 얼마나 마술처럼 공간으로도 옮겨가는지 나는 보았다. 그가 직접 그렇게 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우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우연을 확고하게 믿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데미안이 종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바로 내 앞에 앉았다. 넘치게 가득 찬 교실의 비참한 빈민들 냄새 한가운데서 그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감미롭고 신선한 비누 냄새 맡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던가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는 다시 며칠 뒤 그가 다시 자리를 바꾸어 이제는 내 옆에 앉았는데 겨울 내내 그리고 봄이 다가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침 수업 시간들은 완전히 변했다. 이제는 졸리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올 생각을 하면 미리부터 즐거웠다. 이따금씩 우리 둘은 집중하며 신부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묘한 이야기, 이상한 격언을 나에게 시사해 주는 데는 내 짝의 눈길 한 번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비판이나 회의를 일깨우기 위해 내게 경고하는 데에는 그의 다른 시선 한 번, 아주 단호한 눈길 한 번이면 충분했다. 자주 우리는 나쁜 학생이었다.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다. 데미안은 선생님과 동급생에게 늘 공손했으며 나는 그가 남자아이들 특유의 멍청한 짓들을 저지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커다랗게 웃거나 떠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선생님의 비난이 한 번도 자신에게 들려지지 않게 했다. 그러나 아주 나직하게 그리고 소리 낮춘 귓속말들보다는 오히려 신호와 시선으로 나로 하여금 그가 나름으로 열중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할 줄 알았다. 그 일들은 부분적으로는 묘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내게 학생들 중 누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연구하고 있는지 말해 주었다. 어떤 애들에 대해서는 그가 아주 정확하게 알았다. 성경 구절 독송이 시작되기 전에 그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내 보이면 저 애가 우리 쪽을 돌아보거나 목덜미를 긁을 거야 등등. 그러다 수업 중에 그때쯤이면 좀 전에 들은 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 막스가 갑자기 눈에 띄는 태도로 자기 엄지손가락을 돌려 보였다. 나는 얼른 그가 가리킨 학생을 지켜보았다. 그가 가리킨 아이가 번번이 철사에 매여 당겨지기라도 하듯 요구받은 몸짓을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선생님한테도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막스를 졸랐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내가 수업에 들어가며 그에게 오늘은 예습을 해오지 않아 신부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을 때 그가 나를 도와주었다. 신부님은 교리 문답의 한 단락을 말하게 할 학생을 찾고 있었는데 신부님의 떠돌던 시선이 죄의식에 찬 내 얼굴에서 멈추었다. 신부님이 천천히 다가와 나를 향해 손가락을 뻗치고 내 이름이 벌써 그 입술에 올려졌나 싶었을 때 그때 갑자기 신부님의 얼굴이 산만해지더니 혹은 불안정해지더니 그가 옷깃을 당기며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데미안에게 가서 무언가를 물으려는 듯 했다. 그러나 놀라 다시 그 자리를 떠나며 한동안 기침을 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학생을 시켰다. 이 장난이 나를 몹시 흥겹게 하는 동안 내 친구가 나에게도 여러 번 똑같은 장난을 했다는 것을 나는 서서히 알아차렸다. 내가 학교 가는 길에서 갑자기 데미안이 나보다 한 구간 뒤에서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몸을 돌리면 바로 그곳에 그가 있곤 했다. 도대체 어떻게 형은 다른 사람이 형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는 침착하게 사실대로 특유의 어른다운 태도로 선선히 알려주었다.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신부님이 아무리 있다고 말씀하셔도 자유의지란 없어. 다른 사람 쪽에서 그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거니와 내 쪽에서 원하는 생각을 그가 하게 만들 수도 없어. 그러나 누군가를 잘 관찰할 수는 있는 것 같아. 그가 다음 순간에 뭘 할지 말이야? 그건 아주 간단해.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물론 연습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나비 종류 중에는 어떤 나방들이 있는데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적어. 나비는 다른 모든 동물과 똑같이 번식해. 수컷이 암컷을 수태시키고 그러면 암컷이 알을 낳지. 그런데 연구자들이 자주 시험해 본 바로는 이 나방들 중에 암컷이 한 마리 있으면 밤에 수나방들이 암컷에게 날아오는데 그것도 여러 시간 걸리는 곳에서 오는 거야. 여러 시간 걸리는 곳에서. 생각해봐. 이 모든 수컷들은 몇 킬로미터 밖에서 그 지역에 있는 단 한 마리의 암컷을 감지하고 추적해 오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려고들 하지만 어려운 일이지. 그건 일종의 후각 같은 무엇일 거야. 이를테면 좋은 사냥개가 눈에 띄지 않는 짐승의 자취를 찾아내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해하겠지? 그건 그런 일들이야. 자연은 그런 일로 가득하고 아무도 그걸 밝힐 수 없어.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 이 나방들 가운데 암컷이 수컷처럼 흔했더라면 수컷들의 코는 그렇게 예민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수컷들의 코가 그렇게 예민한 것은 다만 스스로를 그렇게 조련했기 때문이야.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주의력과 모든 의지를 어떤 특정한 일로 향하게 하면 그는 그것에 도달하기도 하지. 그게 전부야. 너가 알고 싶어한 일도 정확하게 같아. 어떤 사람을 충분히 자세히 바라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자신보다 너가 더 잘 알게 돼. 하마터면 독심술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고 그로서 그렇게 오래전 일인 크로모와의 장면을 그에게 떠올리게 할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있는 이상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그나 나나 결코 몇 년 전 그가 한번 그토록 심각하게 내 인생에 개입한 일을 아주 살짝 암시하는 일조차 없었다. 마치 그전에는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했다. 아니면 양쪽 모두 상대방은 그것을 잊었다고 굳게 믿는 듯 했다. 한 번 혹은 두 번, 심지어 우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프란츠 크로머를 마주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눈길을 한번 주고받지 않았다. 그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물었다. 하지만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유의지란 없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다시 오직 자기 의지만 확고하게 무언가에 쏟으면 된다고 말했지. 그러면 자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 내가 내 의지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 의지를 마음대로 이런저런 대로 향하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야. 그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그것은 내가 그를 기쁘게 할 때마다 그가 하는 행동이었다. 너가 그걸 묻다니 훌륭해. 그가 웃으며 말했다. 언제나 물어야 해. 언제나 의심해야 하고. 그러나 일은 아주 간단해. 예를 들면 그런 나방이 자신의 뜻을 별이나 그 비슷한 곳까지 향하게 하려 했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 다만 나방은 그런 시도는 안 해. 나방은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것만 찾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지. 자기 말고 다른 동물은 갖지 못한 마법의 육감을 개발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동물보다는 활동의 여지가 더 많고 관심도 더 크겠지. 그러나 우리도 얼마만큼은 정말 좁은 테두리에 매여 있어서 그걸 벗어날 수 없어. 상상 같은 건 해볼 수 있지. 이런저런 상상의 날개를 펼 수는 있겠지. 북극에 가고 싶다든가 하는 것을. 그러나 그걸 수행하거나 충분히 강하게 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망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을 때, 내 본질이 정말로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뿐이야. 그런 경우라면 너희 내면에서 명령하는 무언가를 너가 해보기만 하면 그럴 때는 좋은 말에 마구를 매듯 너희 온 의지를 팽팽히 펼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 신부님이 앞으로 안경을 안 쓰도록 힘써 봐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될 일이야. 그건 그냥 장난이야. 그러나 내가 그때 가을처럼 저 앞에 있는 내 의자에서 자리를 바꿔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 그럴 때는 아주 잘 되지. 그때 알파벳 순으로 하면 내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파서 등교하지 못해 자리가 없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했고 물론 내가 그렇게 했지. 내 의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기회를 포착한 거야. 그래, 내가 말했다. 그때 그 일도 아주 특이했더랬어.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진 순간부터 형은 내 자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처음부터 바로 내 옆에 앉지는 않았어. 몇 번 내 앞쪽에 앉았잖아. 안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건 그랬어. 처음 자리를 떠났으면 했을 때 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제대로 몰랐어. 내가 의식한 것은 멀리 뒤쪽에 앉고 싶다는 것뿐이었어. 너에게 가는 것이 내 뜻이었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나 자신에게는 의식되지 않은 거야. 동시에 너의 의지가 나를 도와 함께 끌어준 거야. 그러다 내가 거기 너의 앞자리에 앉았을 때야 비로소 내 소망의 절반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지. 나는 알아차렸어.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너의 옆에 앉는 것이었음을 말이야.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애도 들어오지 않았지.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렸어. 재빨리 너희 곁에 앉아버린 거지. 나하고 자리를 바꾼 아이는 다만 조금 의아해하며 걸으라고 했어.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신부님이 한번 알아차리기는 하셨는데 아무튼 번번이 신부님이 나하고 관계될 때면 남모르게 무언가가 신부님을 괴롭히는 거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고 이름이 D로 시작하는 내가 거기 아주 뒤 이름이 S로 시작하는 아이들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아시거든. 그러나 그 사실이 의식 속으로까지 뚫고 들어가지 않는 거야. 내 의지가 거기에 맞서기 때문이고 내가 거듭거듭 그 점에서 그분께 장애가 되거든. 거기 무언가가 맞지 않다는 걸 거듭 알아차리시기는 하지.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연구를 시작하시는 거야. 그 선한 분이. 그러나 그때 내게는 단순한 방법이 있지. 매번 아주 똑바로 그분 눈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못 견디지. 다들 불안해져. 만약 너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느닷없이 아주 힘을 주고 똑바로 그의 눈을 쏘아보는데도 그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거든 포기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결코.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뿐이었어. 그게 누군데? 내가 얼른 물었다. 그가 눈을 약간 가느스름이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에 잠기면서 눈을 그렇게 떴다. 그러더니 그는 눈길을 딴 데로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그 질문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와 몹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를 한 번도 집으로 데려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나는 잘 몰랐다. 당시 나도 이따금씩은 시험을 해보았다. 그와 똑같이 내 의지를 무언가에 내가 그것에 틀림없이 도달하도록 한데 모아보았다. 나에게는 충분히 절실해 보이는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내 의지는 모아지지 않았다. 데미안과 그 이야기를 해볼 용기는 내지 못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그에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도 묻지 않았다. 종교 문제에서 나의 신앙에는 그 사이 많은 빈틈이 생겼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데미안의 영향을 받은 나의 생각은 완전한 불신을 굳이 내보이는 동급생들의 생각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그렇게 불신을 굳이 내보이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이따금씩 흘리는 말은 어떤 신을 믿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인간으로서 품위 없는 일이라느니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나 예수의 동력녀 탄생과 같은 이야기들은 그저 웃기는 일이라느니 오늘날까지 그런 잡동사니를 가지고 다니는 행상이 있다는 것은 수치라느니 하는 것이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때로 의심을 가지면서도 내 유년의 모든 체험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사는 것 같은 경건한 삶의 현실에 관해서 충분히 알았다. 경건한 삶이란 품이 없는 것도 허위도 아님을 알았다. 오히려 종교적인 것에 대해 나는 예나 지금이나 지극히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데미안은 나로 하여금 성서의 설화들과 교리들을 보다 자유롭게, 보다 개인적으로, 보다 유희적으로, 보다 환상에 차서 바라보고 해석해내는데 익숙해지게 해주었다. 적어도 나는 그가 친근하게 제시해준 해석들을 늘 기꺼이 따랐다. 물론 많은 것이 나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카인에 대한 일도 그랬다. 그리고 한 번은 견진 교리 수업 중에 그가 훨씬 더 대담한 견해로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이 골고다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막 끝낸 참이었다.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성서의 보고가 나에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인상을 남겼더랬다. 어린 소년이었을 적 이따금씩 성금요일 같은 때 아버지가 예수 순환사를 낭독하고 나면 나는 깊이 감동해 이 비통하고 아름답고 창백하고 섬뜩하지만 무시무시하게 생명력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았다. 게시만의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살았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면 비밀로 가득한 이 세계가 지닌 âm 울하면서도 힘있는 열정의 광채가 온갖 신비로운 전율로 나를 뒤덮었다. 나는 오늘도 이 음악과 비극적 행위에서 모든 시와 모든 예술적 표현의 총괄 개념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의 끝에 데미안이 생각에 잠겨 나에게 말했다. 저기에 무언가가 있어, 싱클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 읽어봐.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음미해봐. 맥 빠진 맛이 나는 무언가가 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도둑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굉장하지. 하지만 우직한 도둑들에 대한 감상적인 선교 전단용 이야기야. 도둑은 처음에 수치스러운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였어. 신은 그 모든 것을 알아. 그런데 이제 막판에 와서 마음이 누그러져 그런 개전과 회개의 징징거리는 축제를 치르는 거야. 무덤에서 두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하는 그런 회개가 너에게 묻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건 또 정말 엉터리 설교일 뿐 그 이상은 아니야. 달짝지근하고 부정직하고 지극히 교화적인 배경에 척은지심에 엿기름을 곁들인 거지. 만약 너가 오늘 그 도둑들 중 하나를 친구로 택해야 한다면 혹은 둘 중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야 한다면 그건 아주 분명히 이 징징거리는 개종자 쪽은 아닐 거야. 다른 쪽이야. 회개하지 않은 도둑들이야말로 사나이잖아. 개성 있고 말이야. 그는 개종 따위를 우습게 알았어. 그런 건 그의 처지에서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겠지.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어. 그리고 자신이 거기까지 가도록 도와준 악마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어. 그는 당당한 개성을 가졌어. 성서 이야기에서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손해를 보지. 어쩌면 그도 카인의 후예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이 십자가 순환 이야기는 나 자신이 내 집처럼 편안히 확신해도 된다고 믿었는데 지금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개성 없이 얼마나 상상력과 환상 없이 그것들을 듣고 읽었는지 알았다.
그럼에도 데미안의 새로운 생각은 치명적으로 들렸고 그 존속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었던 내 안의 개념들을 전복시키려 위협했다. 아니다. 그렇게 아무나 지고의 성인까지 마구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다. 언제나 그러듯이 내가 그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는 나의 저항을 즉시 알아차렸다. 나도 이미 알아. 그가 체념하며 말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지. 심각할 거 없어. 하지만 너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어. 여기에 이 종교의 흠을 아주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이 온전한 유일신, 구약과 신약의 신이 탁월한 분이기는 하지만 원래 그가 표상하는 신은 아니라는 점이야. 그는 선, 고귀함, 아버지다움, 아름답고 더 높은 것, 감상적인 것이지. 오라. 그러나 세계는 다른 것으로도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다른 건 죄다 그냥 악마한테로 미루어지는 거야. 세계의 이 다른 부분이 통째로, 이 절반이 통째로 숨겨지고 묵살되는 거야. 바로 사람들이 신을 모든 생명의 아버지로 기리면서도 생명이 근거하는 성생활은 간단히 묵살하고 어쩌면 악마의 일이며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이런 신을 여호와라고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아. 조금도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존경하고 성스럽게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이 공식적인 절반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위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를 위한 예배도 가져야 해. 그게 올바른 일인 것 같아. 혹은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악마도 그 안에 포함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상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앞에서는 눈을 감지 않아도 되는 신을 위해서 말이야. 그는 평소답지 않게 거의 격해 있다. 그렇지만 곧바로 다시 미소를 띄었고 더 이상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이 말들이 소년 시절 내내 매 순간 내 안에 지니고 다니면서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수수께끼에 적중했다. 데미안이 그때 신과 악마에 대해 신적이고 공식적인 것과 묵살된 악마적 세계에 대해 말했던 것, 그것은 실로 바로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신화, 두 세계 혹은 세계의 두 절반,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관한 생각이었다. 나의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삶과 생각의 문제라는 통찰이 갑자기 신성한 그림자처럼 나를 뒤덮었다. 그리고 가장 나다운 개인적인 삶과 생각이 얼마나 깊이 거대한 사유의 영원한 흐름에 관여되어 있는가를 보고 갑자기 느끼게 되자 두려움과 경외심이 나를 압도했다. 그 통찰은 즐겁지 않았다. 확인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는데도 왠지 즐겁지 않았다. 그 통찰은 가혹했다. 떫은 맛이었다. 그 안에는 일말의 책임의식이 이제는 어린아이일 수도 없다는, 홀로 서 있다는 울림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내 생에서 처음으로 그토록 깊은 비밀을 드러내면서 나는 내 친구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존속한 두 세계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것을 통해 나의 가장 깊은 느낌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그를 옳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그렇게 남김없이 이용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내가 눈을 돌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다시 그 이상한 동물적인 시간 초월성, 그 생각에 낼 수 없는 아득한 나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얘긴 다음에 더 하자. 그가 배려해 주듯 말했다. 너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렇다면 넌 너가 생각한 것을 결코 그대로 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는 거야. 그런데 그건 좋지 않아. 생각이란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살 때에만 가치 있어. 너의 허용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걸 넌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 절반을 감추려고 했어. 신부님들과 선생님들이 그러듯이. 넌 그걸 감추지 못할 거야. 누구도 안 돼. 일단 생각을 시작하면 말이야. 그 말이 나에게 깊이 와닿았다. 하지만 내가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금지된 추한 일들이 있어. 그건 형도 부인하지 못할 거야. 그런 일들이 일단 금지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해. 살인 그리고 별별 악덕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들어 가서 범죄자가 되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끝낼 수는 없겠다. 막스가 나를 가라앉혔다. 너들은 누굴 죽이라든지 소녀를 강간살인하라는 건 물론 아니야. 아니지.
하지만 허용되었다, 금지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는 곳에 넌 아직 가보지 못했어. 비로소 하나의 진실을 느낀 것뿐이야. 다른 게 또 올 거야. 그것에 자신을 내맡겨봐. 예를 들면 넌 1년 전쯤부터 너의 속에 다른 무슨 충동보다 강한 한 가지 충동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지. 그리스인들 그리고 다른 많은 민족들은 반대로 이 충동을 신성하게 여기고 큰 축제를 벌이며 그것을 기렸어. 금지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 바뀔 수 있는 거야. 오늘도 누구든 어떤 여인과 함께 신부님 앞에서 결혼하고 나면 동침해도 돼.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달라. 오늘날에도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자기에게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 것은 결코 할 수 없어. 금지된 것을 하면 대단한 악당이 될 수 있지. 거꾸로 악당이라야 금지된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말이야. 사실 그건 그냥 편안함의 문제거든. 지나치게 편안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판결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금지된 것 속으로 그냥 수능에 들어가지. 늘 그러게 마련이듯이 그런 사람은 살기가 쉬워. 다른 사람들은 운명을 자기 속에서 스스로 느끼지. 그들에게는 명예로운 남자라면 누구나 날마다 하는 일들이 금지되어 있어.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폄하되는 다른 일들은 허용되어 있어. 그러니 누구나 자기 자신 편에 서야 해. 그는 갑자기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하는 듯 말을 뚝 끊었다.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때 나는 느낌으로 벌써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겉보기에 경솔하게 그가 떠오른 생각들을 말하곤 했어도 그가 언젠가 말했듯 오로지 말을 늘어놓기 위한 대화를 그는 결코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진정한 관심과 더불어 너무 많은 유희, 너무 많은 재치 있는 수다에 대한 기쁨 혹은 그 비슷한 무엇을 간단히 말해서 완벽한 진지함의 부족을 감지했던 것이다. 내가 방금 쓴 마지막 말, 완벽한 진지함을 다시 읽어보니 갑자기 다른 장면 하나가 다시 떠오른다. 내가 아직 절반은 어린아이이던 그 시절에 막스 데미안과 겪은 가장 강렬한 장면이다. 우리의 견진 성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종교 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 관해 배우게 되었다. 신부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신경을 더 썼으며 이 시간에는 얼마만큼 축성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바로 마지막 교리 수업 몇 시간 동안에 나의 생각은 다른 것에 묶여버렸다. 바로 내 친구라는 인물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장엄하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가지는 견진 성사가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내게는 대략 반년간의 교리 수업의 가치가 우리가 교실에서 배운 것 가운데보다는 데미안 곁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물리칠 수 없게 밀려왔다. 이제 내가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어떻게든 지상에 존재함에 틀림없는 그 대표자이자 사신이 내 친구라고 느껴지는 사상과 개성의 종당이었다. 나는 이 생각을 밀쳐놓으려 해봤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견진선사 잔치를 어느 정도 품위 있게 경험하리라고 엄숙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품위는 나의 새로운 생각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 나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서서히 다가온 교회 축제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나는 이 잔치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에게는 그 잔치가 데미안 덕에 알게 된 사고의 세계로 받아들여짐을 뜻할 터였다. 그 무렵이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바로 교리 수업 전이었다. 내 친구는 단추라도 채워진 듯 꽤 노숙하고 점잠 빼는 것이었을 내 이야기에 아무런 느낌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가 서먹할 만큼 진지하게 말했다. 똑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전혀 가치 없어. 아무 가치도 없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건 죄악이지. 자기 자신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 수 있어야 해. 거북이처럼. 그 직후 우리는 넓은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주목하려고 했었고 데미안은 그러한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그가 앉아있는 내 옆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왔다. 마치 자리가 보이지 않게 비어버린 듯 일종의 공허 혹은 서늘함 혹은 그 비슷한 무엇이 느껴졌다. 그 느낌이 조여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옆쪽을 보았다. 그곳에 내 친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여느 때처럼 꼿꼿하고 바른 태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여느 때와는 아주 달랐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에게서 나왔고 무언가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은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굳어 있었고 내면을 향해 혹은 아주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전혀 꼼짝달싹도 않고 그는 거기 앉아 있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의 입은 나무나 돌로 깎아놓은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돌처럼 고르게 창백했다. 갈색 머리카락만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의 두 손은 물건처럼 돌이나 열매처럼 생명 없이 고요히 창백하고 까딱도 없이 그의 앞 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맥없이 늘어지지는 않고 숨겨진 강한 삶을 에워싸고 있는 단단하고 훌륭한 껍데기 같았다. 그 광경에 나는 떨었다. 그가 죽었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크게 소리내어 말할 뻔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마법에 걸린 시선을 그의 얼굴에서 이 핏기 없고 돌 같은 가면에서 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느꼈다. 저게 데미안이었다.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던 여느 때의 그는 다만 반쪽짜리 데미안이었다. 이따금씩 한 역할을 연기하는, 순응하는, 내키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짜 데미안은 저런 모습이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저렇게 냉담한 태고처럼 늙은 동물 같은 돌 같은 아름답고 찬 죽었는데 남모르게 전대미문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를 둘러싼 이 고요한 공허, 그 전기와 벽들의 공간, 이 고독한 죽음. 지금 그가 완전히 자신 속으로 들어가 버렸음을 나는 전율하며 느꼈다. 나는 한 번도 저토록 고독해진 적이 없었다. 나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었다. 나에게 그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먼 섬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그 광경을 보지 못한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보아야만 했다. 모두가 전율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주의하지 않았다. 그가 그림처럼 우상처럼 빳빳하게 앉아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 이마에 내려앉아 천천히 코와 입술 위를 기어갔다. 그는 주름살 하나 움찔하지 않았다. 어디에?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단 말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느끼는가? 그는 천국에 가 있는가? 지옥에 가 있는가? 그것을 그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수업 시간 끝에 그가 다시 살아나 숨쉬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맞닥뜨렸을 때 그는 전과 다름없었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를 다녀왔을까? 그는 피곤해 보였다. 얼굴은 혈색을 되찾았고 두 손은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갈색 머리카락은 광채가 없고 피곤해 보였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몇 번인가 새로운 연습에 몸을 내맡겼다. 깎아지른 듯 몸을 고추 세우고 의자에 앉았다. 눈은 감지 않았다. 전혀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오래 그것을 견뎌내고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보려고. 그렇지만 나는 그저 피곤해지고 눈꺼풀에 심한 경련이 일었을 뿐이다. 그 뒤 곧 견진성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은 나의 주변에서 폐허가 되었다. 부모님은 어느 정도 당황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누이들은 아주 낯설어졌다. 각성이나 익숙한 느낌들과 기쁨들을 일그러뜨리고 퇴색시켰다. 정우는 향기가 없었고 숲은 마음을 끌지 못했다. 내 주위에서 세계는 낡은 물건들의 뜰이 판매처럼 서 있었다. 매겁고 매력 없이 책들은 종이였고 음악은 서극임이었다. 그렇게 어느 가을나무 주위로 낙엽이 떨어진다.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비, 태양 혹은 서리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린다. 그리고 나무 속에서는 생명이 천천히 가장 좁은 곳, 가장 내면으로 되들어간다.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방학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가기로 처음으로 집을 떠나기로 결정되었다. 이딴 것이 내게 어머니가 특별히 다정하게 대하면서 미리 작별을 하며 사랑, 향수 그리고 잊지 못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마력으로 심어주려 애썼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